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동양신화의 가이드 정재서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6강은 영웅신화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뭐 큰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작은 여러 또 이 자연계의 그 신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이제 또는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이제 주로 신들에 대한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들 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인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인간 중에서도 가장 그 뛰어난 존재, 바로 그 영웅들의 그 시대에 대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 우리 동양 신화에서 굉장히 그 주목해야 될 그러한 그 이 영웅들의 그 이 투쟁의 그러한 그 신화가 있습니다. 치우와 그 황제, 특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이 치우입니다. 자, 이 치우는 원래 출신이 동방 그 구려족의 군장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염제 신롱씨의 후예다. 그러니까 그 황제 헌원 씨와는 그 대립되는 그런 그 입장에 있는 그런 그 영웅이죠. 자, 이 치우에 대한 그 이 기록을 보면요, 치우는 구리의 머리에 쇠의 이마를 하고 모래를 먹으며 5가지 무기와 칼, 창, 큰 쇠뇌 등을 만들었다, 뭐 이런 그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치우의 이제 그 그림이 나오는데요. 무기를 만들고 뭐 쇠 뭐 이런 이마를 했다, 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구리의 뭐 머리. 자, 이 그림을 보면 온몸을 이렇게 무기로 지금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그 모습이죠. 그래서 굉장히 그 이 싸움을 잘하는 어떤 그런 투지의 어떤 그 영웅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것은 또 새의 그 모습을 한 이런 그 치우인데요. 이것으로 미루어 이 치우는 그 새를 숭배하던 이 동방민족 출신이다 하는 것을 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의 그러한 그 기록으로 보면 치우는 그 강인한 그 체력과 훌륭한 그런 그 무기 제작의 능력을 가졌다. 아까 칼이라든가 창, 그 화살 뭐 이런 걸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미루어 보면 치우는 대장장이 집단의 우두머리가 아니었나,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장이 집단이면요, 그 당시에 뭐 이런 그 이 광물을 다루고요, 그것으로 뭐 무기라든가 이런 걸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바로 첨단 과학의 능력을 그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있어서 이러한 그 야금술은 또 종교 의식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치우는 아마 제사장의 그러한 그 성격도 지니고 있지 않나, 이렇게 그 보고 있고요. 자, 치우는 그 황제가 염제를 축출한 것에 그 반발해서 황제가 그 염제 그 신롱 씨와 이제 또 그 다툼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그 신롱 씨가 패해서 남쪽으로 그 쫓겨갔다고 했죠. 그래서 그 남방에 이제 그 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해서 바로 이 대륙의 이 패권에 도전을 하게 된다. 그래서 황제와 큰 전쟁을 그 치르게 되죠. 자, 대륙의 그 탕록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 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탕록 대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요. 이것은 정말 이 중국 신화에 있어서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전쟁이고요. 자, 여기에서 그 치우 진영과 황제 그 진영, 그 가담한 이런 그 존재들을 보면요,
치우 진영에서는 치우는 형제가 72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전부 다 용맹해요, 다. 72명의 치우 형제와 그 다음에 바람의 신, 풍백, 그리고 비의 신 우사. 풍백과 우사는 그 단군 신화에도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동이 계통의 이 종족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 그러한 이 신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거인족이 있었어요. 과보라고 하는 이 거인족이 있는데 그 거인 과보와 그 다음에 이매망량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이매망량은 바로 도깨비, 우리가 흔히 도깨비라고 하는 이런 그 족속들이에요. 자, 이런 말하자면 이 무리들이 치우 진영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황제 진영에서는 이 응룡이라고 하는 그 날개가 달린 그 용이 있습니다. 아주 용맹하고 말하자면 황제 진영에 있어야 아주 가장 뛰어난 장수인 셈이죠. 그 다음에 그 가뭄의 여신 발, 이 발이 바로 이 황제 최고신 황제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가뭄의 여신 발, 그 외에 뭐 호랑이라든가 뭐 이런 뭐 일이라든가 이런 맹수와 독수리라든가 이런 온갖 이 사나운 동물들이 바로 그 황제 진영에 이제 가담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격돌을 한 거예요. 이 전쟁에서 처음에는 이제 이 치우군이 상당히 이제 여러 번 승리를 거뒀다고 하죠. 근데 나중에 이제 결국은 패해서 이 치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사로잡혀서 이제 죽었다고 그래요. 그랬지만 나중에 다시 전쟁의 신유로 이제 부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간 설화에서는 아니다. 치우는 패배하지 않았다. 치우가 오히려 그 당시 대륙 신계의 주도권을 잡고 있었고 황제가 거기에 대해서 도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화 시대에 중국 대륙에는 많은 민족들이 서로 투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어떤 입장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신화 해석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쨌든 이 치유가 나중에 이제 죽어가지고 특히 이제 전쟁의 신, 이제 싸움의 신으로 이제 다시 이제 부활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특히 한나라를 세운 한고조 유방, 이 유방이 치우의 무덤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치우의 이 기운을 받아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장군들이 전쟁에 나갈 적에 이 치우의 사당에 가서 빌었다. 그래서 그 기운을 받아서 이기려고 했다. 뭐 이런 이제 풍속들이 생겨납니다. 그 다음에 이 치우는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시대 때의 단오절에 이 단오절은요 대개 이제 명절이라고 하는 이런 날은 기운이 아주 왕성하고 좋은 날이에요. 옛날 사람들은 일단 모든 이 현상을 다 이 기운이 어떻게 이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게도 또는 나쁘게도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날의 기운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명절날 특히 대개 홀수로 돼 있죠. 3월 삼진날, 5월 5일 단오, 7월 칠석, 9월 9일 중양절. 홀수는 대개 양의 기운, 밝은 기운. 그래서 좋은 기운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개 홀수가 겹치는 날이 이제 좋은 날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5월 5일 단오 날도 굉장히 아주 밝고 좋은 기운이 왕성한 날이고요. 이런 날 대문에다가 치우의 얼굴을 뭐 이렇게 그려서 놓거나 또 그런 부적을 그려서 붙여놓으면
나쁜 기운을 다 못 들어오게 방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풍속이 있었던 것이죠. 이 치유와 더불어서 또 그 당시에 이제 싸움을 잘했던 그런 또 영웅이 있어요. 형천이라고 하는 이런 그 영웅인데 역시 염제계통의 이제 이 신하였어요. 근데 치유의 뒤를 이어서 이제 황제하고 또 투쟁을 했다는 거죠. 투쟁을 했는데 불행하게도 황제의 적수가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싸우다가 목이 잘라졌어요. 목이 잘라졌는데 너무나 이제 분하고 막 억울해요. 그랬더니 그 한이 너무나 절절했던 거죠. 그것이 그 몸을 변형시켰어요. 그래서 머리가 없으니까 뭐 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젖가슴이 눈이로 변했어요. 그리고 배꼽이 입으로 변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막 도끼와 방패를 들고 계속 막 덤벼들었다는 거죠. 신화적 존재는요,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신화적 존재는 항상 이 극한 상황이 되면 변신, 다른 모습으로 바꾸어서 자기의 추구하는 것을 계속 완성해 나가죠. 그래서 불굴의 어떤 투지를 형상화했다. 이 형천의 이런 모습,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이 탕록대전, 즉 이 치유와 황제의 이 전쟁, 이것은 대륙의 동방민족과 서방민족의 대립을 신화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것이다. 그 당시에 이 대륙에 특히 동방 쪽에 살던 그러한 종족들은 동이라고 그래서 주로 이족들이고요. 그 다음에 서방은 하족들이 주로 살았는데 그러한 대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푸스니엔이라고 하는 그 학자가 이하 동서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중국 초창기에는 바로 동방의 이족과 서방의 하족이 투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바로 이 치유와 황제의 이러한 이 전쟁 신화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중심과 주변, 황제가 차지하고 있는 이 중심과 이 주변, 염제가 차지하고 있는 주변과의 하나의 대립으로 보고요. 중심적인 생각, 이것은 대개 이제 이성적인, 좀 비교적 합리적인 것을 지향하는 이런 입장이고, 그리고 주변적인 그런 쪽은 대체로 이제 어떤 감성적인 이런 이제 문화적인 성격을 지니는데, 이것은 결국 나중에 유교와 도교라고 하는 두 개의 서로 좀 어느 정도 이런 이 대립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는 그러한 이 종교 문화로 나중에 나타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말하게 될 또 유명한 영웅이요. 바로 예라고 하는 영웅입니다. 아주 활을 잘 쏘는 그런 영웅인데요. 자, 이 예가 태양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잘 쏘는 활로요. 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영웅의 이야기에는요, 일정한 어떤 도식이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대개 영웅 신화 이게 패턴이기도 하고요.